요 앞에 문제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자, 볼까요? 자, 압축비가 9입니다. 압축비가 9고요. 자, 그 다음 행정체적을 줬네요. 행정체적을 줬어요. 행정체적을 줬네. 그러면은 이거 써야 되나? 연소실분의 행정체적 플러스 1 써야 되나? 행정체적 알아. 우리 연소실에서 구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6실린더의 총 배기량. 이제 장난친 거죠. 이제 말장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별 희한하게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딴 거 없잖아. 우리 배기량이잖아요. 배기량. 배기량은 무슨 최적? 행정체적을 우리 뭘로 쓴다? 배기량으로 쓴다 했죠. 준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체적 요렇게 주고요. 이게 배기량이야. 근데 총 배기량이야. 그럼 뭐야? 곱하기 6실린더니까 곱하기 얼마만 하면 돼? 6만 하면 돼. 그럼 이게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얘는.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만 잘 보면. 그래서 뭐 얼마인데 420cc 얼마 곱하기 6 해보면 이게 바로 뭐 나온다? 총 배기량이잖아요. 그래서 총 배기량, 이 배기량에 대한 정의를 네가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느냐. 이런 문제 괜찮잖아요. 이 앞에 문제는 진짜 이건 제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시간 뭐 얼마 없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면은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뭐 찍는 수준이죠. 맨 마지막에. 저도 이거는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어요. 아무리 뭐 암산이 빠르다고 해도. 근데 이 문제는 괜찮잖아요. 장난치면서 물어보기 좋고. 대구입니다. 대구 한참 좀 문제 어렵게 낼 때, 장난 많이 칠 때, 요때입니다. 아직 기억나는데.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는 쭉쭉 나갈 겁니다.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압축비, 배기량 이런 문제는 이제 겁내실 필요 없잖아요. 이제. 자, 다음 보기 중 압축비가 가장 큰 것을 고르라고 해요. 내가 아는 압축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압축비는 뭐분의 아까 얘기했잖아. 연소실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 있고 그다음 뭐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 플러스 1 요 두 개밖에 없다. 그거면 다 해결되잖아요. 뭔데? 1번 선지 내용 보니까 연소실 최적 제일 작은 게 80cc예요. 거기에 행정 최적 줬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데 580cc 들어가고 뭐 어차피 cc 날라갈 거니까 cc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 최적이니까. 그럼 이거 해결하면 뭐가 나온다? 8.25가 나온다고요. 계산하면요. 이것도 문제 좀 좋은 편이 아니죠. 이것도 다 일일이 선지마다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4번 계산해야 돼요. 압축비를. 4번 계산해서 제일 큰 거 골라야 되니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 보시면 이제 이게 뭘로 바뀌었어? 실린더 최적으로 바뀌었죠. 실린더 최적이면 더 구하기 좋잖아요. 왜? 실린더 최적 큰 거에다가 바로 뭐 작은 거 나눠주면 되니까 더하기 1 이딴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525cc에 나누기 얼마? 75로 하면 바로 7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뒤에 거 보면은 이번에 뭐 줬는데 행정체적 줬으니까 이번에 또 뭐 더하기 1을 해서 얘도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7이 나오고. 감을 잡았겠지만 얘도 대충 7 나오겠구나. 계산해서 보면은. 그래서 아마 시간이 없었으면 이번 1번을 답을 선택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 같으면. 그래서 실린더 최적에다가 바로 뭐 연소실 최적 나누면 얘도 마찬가지 7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요구하는 압축비가 가장 큰 거를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8.25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이제 자꾸 문제를 이제 응용해서 꼬아서 내는 거잖아요. 처음에 기본 베이스 놓고.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를 알아야지만 이제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뭐 배기량, 그다음에 압축비 관련된 내용 전부 다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거, 마스터하신 거예요. 요거만 잘 따라오셨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압축비, 배기량, 뭐 자신 있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북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뭐 다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이제 이거 시험 딱 치고 오셔가지고, 이거 트럭에 짐칸 영상 볼 수 없는 거 막 물어보더라고, 학생들이 저한테. 근데 이 내용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봤더니 과거 엄청나게 옛날에 쪽에 기능사 문제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향 연립형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론으로 만들어졌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해서 이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진칸 형상으로 나눌 수 있는 거는 일방향 열림형. 우리 일반 탑차 있잖아요. 탑차 뒤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열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방향 열리면 일반 우리 윙이라고 윙바디라고 해서 뒤에 이제 날개처럼 양쪽이 올라가고 뒤에 열리는 거. 세 방향이 열린다는 개념인 거죠. 근데 뭐 요거 말고도 뭐 만들면 이방향 열림도 얼마든지 만들고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문제 이렇게 냈으니까 그때 당시에 답이 2번이었거든요. 이방향 열림형.
그리고 이제 또 흔히 많이 쓰는 거, 지금 워낙 옛날 차를 갖다 놨지만 이거 말고 뭐 포터, 봉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더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는 거,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픽업형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앞으로 다시 나올 확률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요, 과거에 이제 기능사 출제 문제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 시험에 관련된 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많이 틀렸던 문제,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지 않나. 말 그대로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다시 내기는 쉽지 않다,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럭의 뭐 종류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뭐 기본서 관련된 페이지를 보자면 이제 16페이지까지 거의 얘기가 끝난 겁니다. 16페이지까지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뭐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재원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원에서도 보면은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문제 풀어보면서 감을 아마 익히시면은 좀 쉽게 단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동차의 그 기본 구조와 재원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5년 전담 문제입니다. 그죠? 2015년 전담 문제고, 여러분들 교재는 300제 교재는 7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그죠? 자, 다음 용어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뭐 앞 오버행, 뭐 전장, 뭐 전폭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요거죠, 요거. 뭐 윤거죠, 윤거.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요거 관련돼서. 근데 이제 윤거, 윤중, 윤자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뒤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앞 오버행, 전장, 뭐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 좀 잘 된다, 그죠? 자,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 편이라서 제가 PPT를 좀 잘 활용하는데 오늘 좀 잘 되네요. 자, 이 앞쪽이 차량 앞쪽이라고 할게요. 자, 앞쪽이면 차량의 제일 앞차축의 중심의 차량 제일 앞부분까지 우리 뭐라고 한다? 앞 오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 반대로 차량 뒷차축 중심의 차량 제일 뒤에까지를 뭐라고 한다? 뒤 오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앞차축 중심에서 뒷차축 중심까지 축과 축 사이 거리, 축거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차량의 전체 높이, 전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폭이죠. 그걸 이제 전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폭은 뭐는 빠진다? 사이드 미러는 빠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의 그림은 제외하고 이 폭을 쟀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냈죠. 그래서 전폭에는 뭐 자동차 너비를 얘기한다. 이 부분은 좋은데 뭐야? 아웃사이드 미러를 포함한다라고 했던 이 조항 때문에 얘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거, 뭐 윤중 많이 나온다고 했죠. 윤자는 바퀴 윤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정면에서 봤을 때 차량 좌우 타이어죠. 타이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접지되는 면 있죠. 타이어 접지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접지되는 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윤거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보셔요. 2014년도에 바로 물어보잖아요. 교육청에서 또. 윤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우 타이어 접촉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여기는 이제 자동차의 너비, 전폭을 얘기하는 거고, 뭔데? 아웃사이드 미러는, 사이드 미러는 뭐다? 제외가 된다. 여기 이제 제대로 맞는 선지죠. 뭐에 대해서? 전폭에 대한 설명 중에서는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윤거에 대한 정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뭐 나머지 좀 부수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혹여나 제가 문제를 또 응용해서 꼬아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첨부를 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복륜일 경우는 우리 화물차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쪽에 타이어 2개씩 있잖아요.
두 개씩 있는 거를 우리 복륜이라고 하고, 이 복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타이어 복륜일 때 여기 가운데 중심을 잡으시면 돼요. 똑같이 타이어 두 개를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윤거가 변하는 독립평가 방식, 이거는 보셔야 되죠. 이제 차량이 차체에 짐이 실렸을 때, 특히 이제 우리 독립평가 방식 기억나십니까? 독립차축이죠. 독립차축에서 주로 쓰는 평가 방식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런 코일 스프링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코일 스프링을 쓰는 독립평가 방식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맥퍼슨 형식이죠. 맥퍼슨 스트러처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위시본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위시본 형식은 위 컨트롤암과 아래 컨트롤암 길이, 이 길이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같을 경우에는 평행 사변형,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우죠. 위에가 짧고 아래가 긴 경우, 이럴 경우 뭐라고 한다? SLA 형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얘는 좀 운동 성능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평행 사변형 같은 경우는 노면에 충격을 받았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 위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캠버는 변하지 않고 윤거가 바뀐다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래서 윤거가 변하는 독립평가 방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차량의 총 중량 상태, 즉 짐을 다 실은 상태에서도 측정해야지 윤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조금 깊이 들어갔죠. 참고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또 나왔죠. 윤거. 제가 왜 자주 나왔다고 했는지 알겠죠? 또 나왔어요. 윤거.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자동차 재원의 정의가 잘못 설명된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 틀린 선제 또 뭐가 나왔다? 윤거가 나온 거죠. 중요해요. 윤거. 윤거. 그죠? 그리고 2019년도에도 나왔어요. 작년 경기 하반기에서도 문제 나왔죠. 뭐라고 했는데, 자동차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우 타이어 중심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한다. 거의 주는 문제인 거죠. 이걸 한번 봤다라면 완전히 거의 주는 문제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